또 어머님이 오신다고?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집착하시는 건데? 집착이라니. 엄마가 여기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냥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날 감시하려고 오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든 간섭하고 뭘 하든 흠잡으려고 하시는 게 뻔하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흠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이 힘드시니까 내가 오시라고 했어.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당신은 몰라서 그래. 어머님은 내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분명해.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하든 당신만 두둔하시잖아. 그건 당신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뭘 하신 것도 아니잖아. 내 문제라고? 지금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 근데 당신은 무조건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 이건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밖에 안 보여.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한 거야? 맞아.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엄마를 미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 정말 최악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해도 엄마 편만 드는 거야? 나보고 미쳤다고까지 말하면서? 내가 지금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지 말하는 거야. 좋아. 그렇게 어머님이 좋으면 어머님이랑 살든가.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대화만 듣고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이 부부는 왜 어머님을 두고 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잘못된 걸까요? 아들이 잘못한 걸까요?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7세 한말자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따뜻한 추억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았지만 최근 겪은 일들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몇 마디가 가슴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이 이어지며 우리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그로 인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힘을 얻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삶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제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가게를 마감하고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의지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릴 적부터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받은 상장을 들고 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엄마를 위해 받은 거야. 그 한마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결혼하던 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으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어.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와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깍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만족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종종 집에 놀러 오거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일상을 이야기하던 날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중병 판정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병간호를 하며 그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걸까요? 이제 제 곁을 떠났네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참으로 조용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자리였기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남편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그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켜보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저를 걱정하며 위로해주는 손길에 순간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편이 참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감정이 가라앉는 듯 했을 무렵 문득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비가 얼만 줄 알아? 비싸던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게 말이야. 이런 큰 돈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갈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힘이 빠져 국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그 순간 귀에 들린 대화는 더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줄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요즘은 간단히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니? 지금은 사람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누가 듣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나만 미움받으니깐. 그 순간 들고 있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며느리의 그 말만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이 있었고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장면들이 마치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기리는 자리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게 상처가 아닌 상처로 꽂혔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마지막 길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남편의 삶이 가진 의미를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진심의 부족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 나서주길 바랐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이야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억누르려 해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였을지라도 저에겐 남편과의 지난 세월과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서 그는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가던 모습, 아이들을 위해 밥 한 술이라도 더 챙기려던 남편의 손길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내는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은 너무도 차갑고 현실적이어서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남편이 살아온 삶과 그가 가족을 위해 쏟았던 노력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만 제 속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남편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현실은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란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지만
제게는 남편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 발 더 현실로 밀려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질수록 그 적막함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아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는 순간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처음으로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 진심이 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조용한 위로를 산산이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은 한쪽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난 정말 별로야. 같이 지내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신경 써야 할 텐데 그럴 여유가 없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오는 건 무리야. 며느리의 말은 마치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정말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은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으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 혼자 있고 싶어. 집에 돌아가서 정리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해주세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깥 풍경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무들과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도 평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남편이 있었더라면 이런 순간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느꼈던 적막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기도 했지만 이 공간은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배려가 생각날수록 이 외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결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 제삿날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기에 이날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를 기억하고 그의 빈자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제사 준비를 함께 하자고 부탁했을 때 아들은 미안한 목소리로 출장 일정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엄마, 출장 날짜랑 제삿날이 겹쳐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실망스럽긴 했지만 출장이라는 사정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며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가야 할까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제사를 챙길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건 가까운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예의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또 제게 느껴지는 낯선 거리감이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고 있기에 그저 서운한 마음만 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그리고 제사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쩌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나만이 그렇게 깊이 느끼는 건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보낸 첫 제사를 혼자 준비한다는 생각은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에 이번 제사를 혼자 준비하는 것이 그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상을 차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혼자여도 난 여전히 여기에 있어. 제사를 마치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남편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순간들도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힘들겠지. 내가 느끼는 슬픔과 며느리의 어려움은 다른 종류일 뿐일 거야.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위한 이 날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파트는 그와의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조차 남편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떠올라 한없이 그리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건 제 발소리와 간간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느라 힘드시죠? 집도 넓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어디선가 결정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 뉴스 보셨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던데요. 지금이 8개 가장 적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싸운 세월의 흔적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엄마를 걱정해서예요. 아파트를 팔면 엄마도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혼자 계시는 것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같이 지내면서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따뜻했고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이 이 집의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남편이 요리하던 모습, 작은 방에서 읽던 그의 책들, 창가에서 함께 마시던 차 한 잔의 기억까지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제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요즘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요. 아파트를 팔면 어머님께도 도움이 될 거고
저희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의 현실적인 입장이 이해되면서도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다면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까? 아니면 단지 그들의 계획에 맞추기 위한 희생일 뿐일까?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며느리를 설득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밀려오는 그리움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남편은 항상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기에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라는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 이후로도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선택일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집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빠름 속에서 제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이룬 가장 큰 결실이었고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매매를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그 화면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파트를 파시면 좋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판다는 건 남편과의 모든 흔적을 떨쳐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계속 지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혼자 머무르며 매일 그리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 주방에서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작은 방에 남아있는 남편의 책들까지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히 집안에 있는 물건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 나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 볼 생각이야. 아들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결심해 주셔서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제 삶에 변화를 주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점이 저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한 뒤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와 나눈 시간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눈물 대신 미소를 떠올리려 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역시 제가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중개인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남편과의 추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품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날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디서든 날 응원해 줄 거라 믿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첫 주는 생각보다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아침마다 먼저 나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고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차 한 잔을 내오며 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설거지를 도우려 하면 며느리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밝았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대화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매번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잖아. 최선을 다한다고 말만 하면 다야? 나는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방 안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갈까 고민했지만 그 순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또 내가 다 해야 하잖아. 내가 일부러 늦었냐? 회사에서 이렇게 늦게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저에게 말을 거는 대신 더 날카로워지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손끝에 닿는 차가운 느낌이 감정의 복잡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갈등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다툼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느끼는 피로와 불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사를 혼자 감당하며 매일 지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다시 불만을 들어야 하는 그의 피로감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으로서 돕고 싶었지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제자리는 어디일까? 가족의 중심에 서서 도와주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그런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집안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아들은 자신도 최선을 다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나 싶어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거실로 나와 앉아보니 집안의 적막감이 한층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며 웃을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손주와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햇살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손주는 가장 좋아하는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야 해. 천천히. 알겠지? 손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한 아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땅에 떨어지자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괜찮니? 어디 많이 아프니?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주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졌어. 내가 곁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만.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말투로 그녀는 손주의 상태보다 제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봤어요? 아이가 다치는 걸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켜보기만 하면 뭐해요? 사고를 막아야지요. 정말 이럴 거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볼 자격조차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주를 치료받으러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치료받게 하고 방에 쉬게 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제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온 후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혼잣말 같은 투덜거림은 일부러 들으라는 말처럼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집안이 잠시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다쳤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데?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어머님이 아이를 돌보셨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낮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날카로운 어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귀를 잡아당기듯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게 맞긴 해? 당신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뭘 했는데? 회사에서 일한다고 다 된 줄 알아? 나는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불만뿐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감에서 나온 다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잖아.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건 1년뿐이라고. 왜 아직도 요양원 보내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당신이 그 말을 지금 왜 꺼내는 건데? 미쳤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두 사람에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정말 한계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기나 해?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안 힘들어? 그들의 말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저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며 다툼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은 나한테 뭐든 떠넘기면서 정작 어머님 문제도 제대로 결정 못하잖아. 저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함과 배려가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을 녹여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툼이 끝난 뒤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던 일부터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을 보며 제 존재가 이 집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짐이 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남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골 마을의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던 걸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땅 문서를 손에 든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생전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그의 마음이 이 문서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저를 위한 마지막 배려로 이 땅을 준비해 둔 것이겠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제 손에 들린 문서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야.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인데 나도 지금까지 몰랐어. 며느리는 문서를 한참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당신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어머님께 더 잘했겠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모를 수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가족인데 이런 걸 왜 몰랐냐고.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만은 단순히 땅 문서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제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두 사람과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땅 문서를 손에 쥔 채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연한 희망이 생겼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혼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으로 제가 고민을 나누기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친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펜션 같은 걸 지어볼까 싶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펜션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야. 요즘 사람들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엔 힘들겠지만 내가 하면 분명 잘할 거야. 친구의 긍정적인 대답은 제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펜션 운영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도움받을 곳을 찾아야 해.
건축업체를 신중히 고르고 관리할 시스템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느냐야. 그날 친구와의 대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좋은 그곳에서 남편이 남겨준 선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펜션을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땅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록의 땅을 바라보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에서도 이곳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남긴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현장을 둘러본 뒤 저는 펜션 건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해 차근차근 키워가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며 설계도와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스럽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스스로 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집의 골격이 세워질 때마다 제가 꿈꾸던 새로운 삶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바빠졌습니다. 펜션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구상하고 근처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조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지 고민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 서서 완성되어가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 아니야. 내가 다시 웃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야. 펜션이 완성될 때쯤 저는 제 마음이 새롭게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물은 저를 이끌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은 하루가 다르게 격렬해졌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던 말다툼은 금세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 속에서 제가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래? 아들은 고개를 들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 요즘 행복하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꼭 답을 지금 내려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뭔지, 그리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말이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까지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새 출발이란 항상 어렵지만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길 바란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펜션이 완성되고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펜션이를 도와주었고 저는 매일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펜션을 가득 채울 때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땅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푸른 언덕 너머로 지는 해를 함께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갑작스럽게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며 급히 휴대폰을 찾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애타게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곧바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도로 나와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졌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심장병을 진단받고 그 후로 긴 시간 동안 병과 싸워야 했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환자는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리한 일을 피해야 돼요. 꾸준한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이 떠올랐고 이제 아들마저 같은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몰랐어. 이제 절대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곁에 있을 테니까.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아들이 절대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펜션 일의 대부분을 혼자 맡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가벼운 일만 하며 쉬도록 했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을 챙기고 건강관리를 돕는 일이 제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펜션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들도 점차 건강을 되찾으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펜션의 푸른 들판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정말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맙다. 네가 옆에 있어줘서. 저희는 이제 둘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혼은 마음이 아프지만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늘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화이팅입니다.